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국제정치 이론 연구 네트워크, 니트죠. 니트 회원 선생님들을 소개하는 인터뷰 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 저는 이율빈이라고 합니다. 평소 때와 다르게 어, 진행자가 바뀐 이유는 바로 오늘 인터뷰의 주인공이 바로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은용수 교수님이기 때문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은 교수님은 니트의 창립과 운영을 주도를 해오고 계시고요. 국제정치 이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계시고 특히 사회학적 개념을 접목해서 대안적인 국제정치 이론 연구를 매진을 하고 계신 것으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영국 라우틀리지 출판사의 IR Theory and Practice in Asia라는 총서의 에디터도 맡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은용수라고 합니다. 소개가 굉장히 과찬이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지만 일단 너무나 좋은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율빈 박사님께서 인터뷰를 이렇게 진행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서 제가 그동안 저 스스로 진행을 할 때 참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 제 소개는 이미 이제 박사님께서 해주신 것처럼 지금은 현재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소속되어서 뭐 연구하고 강의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한 벌써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양대학교에서 일을 하게 된 거는. 그리고 그 전에는 인천대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역시 이제 연구하고 강의하는 일을 3년 정도 했고요. 그리고 인천대학교에 오기 전에는 영국의 워릭이라고 하는 유니버시티 오브 워릭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서 역시 이제 강의하고 연구하는 일을 2년 정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거기서는 대학원 석사과정생들 강의를 주로 맡아서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벌써 15년 정도 연구하고 강의하고 우리가 이제 제도권에서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일들을 해왔던 것 같고요.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5년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 마우틀리지의 편집장으로서 뭐 책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프로포절이 들어오면 심사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저도 책을 기획해서 같이 다른 연구자들이랑 책도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전공은 뭐 아시는 것처럼 국제정치이고요. 그리고 그 저희 이제 국제정치 분야도 굉장히 다양한 이슈나 영역에 관여해서 연구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론을 전공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론을 전공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무슨 이론 전공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네, 가끔 이제 네, 네. 계시는데, 네, 특별하게 어떤 하나의 이론을 딱 꼬집어서 전공을 했다, 혹은 공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텐데, 만약에 그랬으면은 뭐 제가 박사를 이론 전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이론 개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이렇게 연구를 해왔고요. 그래서 이론을 개발하려면은 기존의 이론들을 이제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한계점들을 좀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적 원천이나 자원들을 우리가 이제 흔히 메타 이론이라고 우리가 뭐 존재론, 인식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분야에 관심을 조금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론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또 기존에 어떤 한계점들이 있으면 어떻게 보완할 거냐. 음, 보통은 우리가 이제 경험적인 수준에서 뭐 사례 연구를 통해서 평가할 수도 있고 혹은 라지 N을 가지고 통계적인 검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인식과 존재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론이 이제 기반하고 있는 어떤 자원들이죠. 혹은 이제 기반인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들여다보면서 이론 개발에 관심을 많이 가져왔었고, 사실 이제 제 박사학위 논문 제목에도 Developing Theoretical Scheme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음, 이론 개발하기, 뭐 이론, 더 나은 이론을 음. 계획하기, 뭐 이런 제목인데 아주 그냥 과감하게 제목을 이렇게 붙였었죠. 근데 다행히도, 대가들이나 쓸 수 있을 것 같은. 네, 그러니까요. 네, 네. 다행히도 이제 진로 교수님이랑 이제 심사해 주시는 분들이 그냥 뭐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저도 운이 좋았죠. 근데 지금 당시에는
굉장히 지식이 일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과감하게 이제 제목을 붙여서 오히려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이걸 붙였으니까 더 열심히 한번 이론을 공부해보자.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그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론 개발을 위한 존재론이나 인식론에 대한 공부를 쭉 해오면서 그 존재론이랑 인식론도 여러 입장들이 있거든요. 서로 다른 입장들이 있는데 그 존재론 가운데서도 저는 이제 들레즈라고 하는 프랑스 현대 철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형이상학에 기초한 존재론에 관심을 좀 더 두고 있고요. 또 인식론 중에서는 우리가 이제 흔히 탈실증주의라고 하죠. 그죠? 네. 탈실증주의, 뭐 성찰주의, 해석주의 음. 이 계열의 인식론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해왔고 그런 인식론과 존재론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일종의 연구 어젠다나 프로그램으로는 최근에는 이제 Non-Western IR Theorization 이라고 해서 비서구 국제정치 이론 개발 또 그게 이제 글로벌 IR이라고 하는 연구 프로그램이나 어젠다로 이제 진화되고 있는데 그 연구 프로그램 혹은 연구 아젠다에 관심을 많이 갖고 그렇게 연구를 또 관련된 문헌을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써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 자기소개를 또, 예, 아주 요점 위주로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 국제정치, 우리 연구자들이나 아니면 또 뭐 학생들께서도 뭐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에서 이렇게 이 국제정치 이론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그렇게 많다고 보이진 않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은용수 교수님께서는 이 뭐 아까 뭐 들레즈나 뭐 탈실증주의 같이 해서 이렇게 메타이론 수준에서 연구를 하고 계신데 정말 이렇게 이런 연구 방향을 갖고 계신 분은 한국에 더더욱이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교수님께서 이 학문의 길, 국제정치의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되기까지 또 좀 남들과 또 좀 다른 경로나 어떤 계기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어떤 연구자가 되는 개인적인 과정 혹은 뭐 거기서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나 혹은 뭐 사건이 있었는지 이걸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되는데, 일단 이제 석박사를 본격적으로 특히나 이제 박사 학위를 해야겠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제가 뭐 연구자가 돼야겠다, 아니면은 뭐 학자가 돼야겠다, 아니면 이제 직업으로서 교수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은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공부를 그렇게 잘한 적도 있었지만 늘 잘하진 않아서 제가 뭐 교수나 연구자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대학교에 와서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공부를 정말 안 했어요. 정말 안 해갖고 우리가 이제 학사 경고라고 하죠. 학고. 이 학고를 1, 2학기 연속으로 학점 때문에 위험하셨네요. 받아서 위험했죠. 당시 학점이 0.3이었어요. 0.3. 그러니까 거의 학교를 안 갔고 시험을 네. 아예 안 받고 네. 음. 이제 학교 생활을 포기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방황한 생활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 당시에 이제 왜 그렇게 방황을 했었나 보면은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고 그러면서 고민들이 많이 생겼고 불만도 많이 생기고 근데 이제 그런 불만이 치기 어리게 대학이라고 하는 외부의 제도에 막 이렇게 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집이 어려워졌는데 혹은 내가 되게 힘든데 지금 당시에 원인이 뭘까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제 수준에서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알 수 없지만 하나 제가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거 내 잘못이 아니다. 왜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우리 집이 그렇게 아주 나쁜 사람들로 모여있는 가정은 아닌데, 음, 왜 이렇게 힘들어졌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럼 나의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가 아니면 이건 사회의 문제겠구나. 라는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방황을 많이 하고, 사회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갖고 있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 사회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관련된 이제 글들을 읽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가장 제가 탐독했었던 혹은 정독했었던 글이 이제 지금도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강중만 선생님이 주도하셨던 인물과 사상이라고 하는 네네. 월간지가 있는데 네. 그거를 제가 2년, 3년 대학교 때 구독해서 네. 정말 열심히 읽었던 것 같아요. 어, 밑줄 네네. 그어가면서 네네. 열심히 읽었고. 그렇게 읽고 나니까 이제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뭔가를 이제 어렴풋하게 알게 됐고, 이게 정치랑 관련되어 있고, 한국 정치는 국제 문제랑 관련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알게 됐는데, 한편으로는 이 주어진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시사 또 관련된 책 문헌들을 읽으면서 제가 이해는 했지만 제 나름대로 저만의 시각이나 저만의 목소리로 그 문제를 해석하고 또 문제 해법이 있다면 좀 이렇게 도출해보고 싶은 그런 일종의 욕심 같은 것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자가 돼야겠다, 공부를 좀 더 해봐야겠다, 또 박사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박사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영향을 많이 받은 선생님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사실은 주변에 너무 이제 인자하시고 또 뛰어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예, 또 너무 유명한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뭐 이메일을 주고받고 안부를 물어보고 또 서로 이제 퍼블리시 되지 않은 글에 대해서 서로 코멘트로 주고받는 나 그분 알아? 이런 식으로도 알아? 라고 얘기를 하면은 너무 유명해서 그분이 저에게 일종의 반사적인 영광까지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유명한 분도 계시고 막 그런데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고 영향을 많이 받았군.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그분들을 존경하고 영향도 많이 받았지만 솔직한 심경으로는 그분들한테 이제 매력을 느낀다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가 너무나 훌륭하셔서 저와 유사성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평범하고 그분들은 너무나 훌륭하셔서 닮은 점이 거의 없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냥 존경만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또 개인적으로는 비록 이제 막 이렇게 뛰어나다고, 막 학술적으로 뛰어나다고 하지 않다 하더라도, 말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평범하지만 저는 이제 정서가 굉장히 섬세한 분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고 또 그분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정서가 섬세하고 감정이 굉장히 예민하고 풍부하고 그래서 이제 타자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연민하는데 인색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아왔고 또 받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제 인생 전체 삶에서 또 앞으로도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런 측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을 한 사람만 꼽으라면은 저는 이제 제 엄마, 제 어머니를 얘기를 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예상 어머니는 외였습니다. 예상해주세요. 네. 네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질문 받고 고민하면서 음, 그렇구나라고 스스로 깨닫게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시인이고 화가이셨는데 이제 직업적으로 시인이고 화가는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뭐 등단을 하시거나 전시를 여시거나 하진 않으셨지만 이 어머니의 삶 속에는 그 시인의 삶과 화가의 삶이 그대로 막 이렇게 녹아들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 이유가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많이 나는 게 막 집안에서 일을 하시다가도 어느 날 이제 하늘에 구름이 막 떠가면 그 구름 모으면서 시를 쓰시고요. 또 어, 그림도 그리시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런 어릴 적의 그 기억과 경험들이 굉장히 저에게 각인되어 있고, 아주 폭포 같은 그런 감정들을 갖고 계셨고, 어머니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주 잔잔한 호수처럼 사시려고 아주 부단하게 애쓰셨던 그런 분이셔서, 이제 오래전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뭐 이쯤에 돌아가셔서 굉장히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제 어릴 때 기억이지만 그 기억이 굉장히 강하고
확실하게 기억하는 거는 이런 정서가 굉장히 섬세하시고 또 공감이나 연민이 풍부하셔서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제가 다행히도 글 쓰는 거와 글을 읽는 거를 좋아하는 편인데 어머니가 그렇게 글을 읽고 쓰시는 걸 좋아하셨고 또 그렇게 이제 정서가 굉장히 이제 섬세하신 분이라서 저 역시도 연구를 할 때 앞서 이제 박사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조금 잘 알려지지 않은 주변부로 몰려있는 그런 시각들이나 그런 관점들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네.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게 다 이 엄마의 영향이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 제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매력 있는, 저에게 매력 있는 그런 분들에게 그러니까 공감과 연민에 인색하지 않은 그런 분들을 계속 만나고 싶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고요. 우리 니트 회원 선생님들 또 우리 박사님 이율빈 박사님이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아우, 예, 이게 좀 자꾸 아주 깊은, 깊은 얘기까지 뭔가 좀 이렇게, 네, 듣게 된 것 같은데, 아우, 정말, 네, 좀 예상 외로 어머님을 말씀하셔서, 어떤 스토리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어떤, 네, 그 섬세하고 이런 또 화가이자 시인으로서의 감수성도 있으셨을 것 같고, 또 이제 거기서 연계가 돼가지고, 뭐, 이런 타자라든지, 혹은 그런 음, 마이너리티에 대한 기본적인, 네, 이, 마음을 중시를 하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관심이나 성향이 지금 이제 이런, 예, 어떤 주류 혹은 서구 중심적 이론 체계라든지 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비판적인, 음, 뭐, 이런 접근으로도 그게 연결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좀 자연스럽게 또 좀 중요한 이제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 볼 텐데요. 그럼 이제 은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최근에 뭐 국제정치 이론이나 국제정치 관한 뭐 여러 이론적인 문제나 아니면 뭐 좀 더 넓게 사회과학 전반에서 인문사회과학 전반에서 좀 주목해야 할 그런 논쟁 혹은 이슈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음, 네,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당연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질문인데, 왜냐하면 연구자니까요, 그죠? 관심 있는 분야, 이슈, 논쟁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긴 한데, 뭐, 다 말씀드릴 수는 당연히 없고, 근데 앞서 제가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 뭐, 왜 그런지 이렇게 쭉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와도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느껴지는데, 현 시점에서 혹은 뭐, 예전부터 사실은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상당히 저에게 관심을 많이 주고 있는 연구 주제나 논쟁은 공감이라고 하는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감의 문제. 왜냐면은, 음,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제 분열과 갈등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이게 이제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전쟁이나 분쟁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거고, 네네. 그렇죠. 항상 지금 미디어에서도 그죠, 나오는 것처럼, 또 국내 정치적으로는 뭐 계층 간의 갈등, 뭐 젠더 갈등, 음, 뭐 당파 간의 갈등, 이런 네. 굉장히 첨예한 갈등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우리의 삶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갈등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뭐 이렇게 저도 생각하진 않는데 특히나 이제 샹다모페의 음, 급진적 민주주의 이론을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수용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게 필연적이고 인간 사회에서 특히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필연적인 부분이 있고 또 도움이 되는 갈등이 있고 그죠? 근데 지금 저희가 혹은 제가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갈등이나 분쟁은 굉장히 본질주의적인 갈등, 본질주의에 기대고 있는 적대, 뭐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러니까 나 아닌 타자를 없애거나 억누름으로 해서 나의 존재가 인정받게 되는 그런 사유 체계 안에서 갈등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 아주 견고한 그런 뭐, 이렇게 경계들이 만들어지고, 진영이 나누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위계성도 우리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가치 규범적인 위계성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필연적인 갈등도 아니고 또 유익한 갈등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유해한 갈등이라서 해결이나 해소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공감이라고 하는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물론 그런 것도 해결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타자에 대한 이해 또 타자에 대한 환대라고 이제 많이 표현하잖아요. 환대로서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현대라고 하면 보통 이제 레비나스를 많이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공감의 철학자, 타자의 철학자 이렇게 많이 불리니까요. 근데 레비나스의 사유 체계에서 이야기하는 환대와 제가 추구하는 환대나 공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비나스는 뭐 외재성, 뭐 절대적인 타자성으로서 타자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 자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일종의 뭐 윤리적인 도덕적인 책무로서 이렇게 공감과 환대를 이해하는 반면에, 물론 그게 이제 나쁘거나 필요 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감은 나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로서 타자를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타자 없이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인식.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수많은 타자와의 연결을 통해서 생성된 존재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관계적 존재론이죠. 이 관계적 존재론 그 자체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 그런 공감이자 연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제 불교에서 특히 혹은 네네. 성불교나 불교에서 저 연기론이라고 하는 우주관 네. 혹은 세계관 안에 한 생활 양식으로서의 공감이나 환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재작년이네요 벌써 2년 전에 입적하신 그 베트남 태생의 탕리칸 스님이 계세요. 네. 제가 워낙 글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이분이 아포리즘 형태의 글들을 몇 개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계속 강조하시는 분이 우리 모두는 인터빙의 존재다. 그러니까 서로 존재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을 텐데 사이 존재 혹은 서로 그렇죠. 존재. 그죠?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서양의 사유 체계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개체주의에 입각해서 나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존재, 그래서 사유를 통해서 나의 존재를 입증하는 그런 개체주의에 입각돼서 스스로의 존재를 어, 인정해 가고 있거나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인터뷰잉으로서 즉 타자와 연결된 나, 타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나라고 하는 인식이 곧 제가 강조하는 그런 음, 공감이고 헌데이다. 이런 인터빙으로서 공감이나 환대라고 하는 인식은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그런 뭐 레비나스가 굉장히 우려를 표명했던 이 타자를 자아로 흡수하는 그런 방식도 아니고 그렇다고 레비나스가 이야기하는 그런 절대적 타자성으로서 타자를 받아들이는 그런 도덕적인 책무 이 둘 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이게 조금 어렵게 느낄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최근에 본 어떤 영화에서도 나오는 대사이긴 한데 이 타자를 콤파니온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콤파니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영화에서 컴패니언이라고 해서 동료, 뭐, 벗 네. 이런 뜻이잖아요. 그 콤패니언의 라틴어 어원을 콤파니온이라고 하는데 이 네. 콤파니온은 꼼판의 이제 결합어인데 빵을 나눠 먹는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서로가 음식을 나눠 먹는 사이, 타자는 그런 사이다. 우리 한국어로 하면은 식구죠. 가족이죠. 야, 19네요. 네네. 네, 네, 맞아요. 그 타자를 서로 어, 음식을 나눠 먹는 사이. 음, 근데 이 꼼파니온의 라틴어 어원의 의미를 한 단계 더 들어가서 해석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먹는 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의 몸을 먹는 사이. 어, 그죠? 그러니까 음식을 나눠 제, 먹는 사이를 넘어서서 몸을 내어주는 사이라고 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성체 같기도 하고, 네. 네, 그죠. 그러니까 뭐 실제로 뭐 식인을 하고 그런 사이는 당연히 네, 네. 아니지만 그 어원의 의미 안에는 앞서 이제 탕리칸 선생님 말씀,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빙이라고 하는 우주관과 세계관이 들어있는 거죠.
네. 타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나의 실체가 그에게 있어야 하고, 나라고 하는 음, 실체가 있기 위해서는 타자의 실체가 내 안에 있어야만 네. 하는, 서로 연결됨으로써 자아와 타자가 존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자타라고 하는 경계가 있으면 그 경계 자체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그런 거라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상생인 거죠. 그죠? 상생하는 거고, 최근에 우리가 뭐 공존이라는 표현 많이 등장하는데, 특히나 이제 남북 관계 때문에 평화적 공존 이런 표현 많이 등장하는데, 저는 이제 공존에서 공생으로, 특히나 이제 서로에게 이로운 공리 생성이죠. 공존에서 공생으로 나가야 되고, 또 공생에서 이런 자타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새로운 창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성이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데, 공생성으로 나가야 된다. 이게 제가 추구하는 앞서 말씀드린 게 공감의 문제이고, 그랬을 때 이제 저에게 늘 따라붙는 저 스스로 저에게 던지는 질문은 어떻게 해서 타자를 꼼파니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공존에서 공생으로, 공생에서 공생성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항상 하게 되는데, 아직 저 스스로 만족스러운 대답을 갖고 있지는 않고, 앞으로도 앞으로도 만족스러운 답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고, 2024년 현재 가장 최대의 저희 고민이고, 앞으로도 아마 음, 계속해서 제가 혼자 붙들고 씨름하고 그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고민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 정말 좋은 답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또 같이 고민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네, 드립니다. 네. 이 처음에 그 어떤 이슈 혹은 논쟁을 제시해 주실까 제가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이 아주 좀 브로드하면서도 아주 추상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하고 큰 논제를 던져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게 사실 불교 사상 같은 데서 얘기하는 거랑도 매우 비슷하면서도 뭔가 해결 같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있고 이것이 확실히 아까 환대라는 표현을 해주셨지만 환대라는 것은 이미 환대하는 순간 사실은 너무나 타자 이미 확정이 돼버린 그러니까 외부의 존재라는 것이 확정이 돼버리는 것 같은데 그것에 어떤 대안적으로 또 관계 맺음 혹은 공생이라는 것으로 나아간다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론 혹은 뭐 인식론에서 우리가 또 국제 정치를 또 접근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요런 요즘에 이제 은 교수님의 관심사를 이제 들어봤으니까 이런 것들이 또 아마 반영이 돼 있을 은 교수님이 자랑하시고 싶은 본인의 대표 연구를 소개를 해주시면 그리고 그 연구가 또 어떤 좀 뭐 공헌이나 의의를 가지는지까지 말씀을 해주시면 이 영상을 보는 분들께서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방금 제가 하고 있는 최근의 고민 또 앞으로도 하고 싶은 고민이 지금 소개해드릴 그 연구랑도 관련이 당연히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적절한 대답이 들어있지는 않겠지만 한 면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뭐 뛰어난 연구라기보다는 대표 연구라고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일단 최근의 연구, 최근에 제가 했던 연구를 소개해드리면은 작년에 2023년에 작년에 파이그레이브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영문으로 저서가 하나 출판이 되었어요. 제가 쓴 저서이고, 제목은 Ontological Rethinking of Identity in International Studies라고 해서, 말 그대로 하면은 국제정치학에서 정체성을 존재론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연구이고요. 사실은 이제 공감이나 환대를 할 수 있는 여러 방식, 제가 이제 추구하는 공감이나 환대를 실현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나 방식에는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제가 갖고 있었고, 그런 입장을 이제 학술적인 글쓰기로 표현한 게 이제 이 저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는 뭐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우리가 정체성 연구, 국제정치학에서의 정체성 연구를 일단은 이 책에서 다루고 있으니까요. 구성주의라고 하는 이론, 혹은 이론적인 시각이나 패러다임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1990년부터 쭉 성장하다가 1990년 후반, 2000년 초반 되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갈려져요. 두 개의 연구 집단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서 역시나 이제 경계가 아주 견고한 경계의 선이 만들어지면서 한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전통적 구성주의라고 부르는 입장에서 아이덴티티 스터디를 하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비판적 구성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이덴티티 스터디를 이제 하는데 서로 다른 인식론도 갖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뭐 실증주의 그렇기 때문에 양적 방법론을 좀 선호하고요. 또 정체성을 일종의 팩터로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탈실증주의나 성찰주의라고 하는 인식론에 기초해서 정체성을 일종의 정치적인 담론으로 봐요. 그래서 그거를 팩토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체해야 된다, 재구성해야 된다, 재해석해야 된다, 라고 하는 입장이라서 상당히 상반된, 어떻게 보면 둘 다 정체성을 연구하고 있는데 상호 모순되어 있는 상태라서 일종의 정체성 연구 프로그램의 내적 일관성을 갖추고 있지 못해서 연구와 이론적인 지적 진보라고 하죠. 이론적인 진보나 연구 프로그램의 확장이 되기 위해서는 인터널 컨시스턴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직 달성되고 있지 못한 그래서 뭐 프랙탈처럼 나뉘어져 있는 맥콜트라고 하는 연구자가 한 표현이긴 한데 서로 프랙탈처럼 두 개로 갈려져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계를 어떻게 하면은 넘어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고민 그러니까 타 연구 집단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그런 질문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답이고, 이 양 진영으로 갈라져 있는 연구 집단들을 통합하거나, 뭐, 화해시키거나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의 방향으로 있었는데,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궁금하시면 책을 사서 보시면 좋고, 근데 그렇습니다. 포인트는, 포인트는 그 세 개의 방향이 성공적이진 않았다. 왜냐하면 지금도 서로 양분되어 있고, 네.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인식론, 이론적인 정향을 갖고 서로 연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직은 해결이 잘 되어 있지 않은데, 저는 그 이유가 그 기존의 해법이 그 통합하려고 하는 시도가, 방법과 인식론적인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존재론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접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책의 컨트리뷰션이라고 한다면 그거 같아요. 그 존재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양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연구 집단이나 프로그램을 논리적인 충돌이 없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내적인 일관성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지적인 진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존재론으로 제가 이제 선택한 게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들레즈의 형이상학에 기초한 그런 뭐 이리적 존재론이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뭐 유니포컬 온토로지라고 영어로 하기도 하는데 또 뭐 내재 존재론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해요. ontology of immanence라고 해서 그런 존재론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지적인 자원, 원천들을 제공하고 그걸 통해서 재구성을 해보면 양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프로그램이 어, 논리적인 충돌이 없이도 충분히 양측을 모두 수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연구자로서 충분히 더 잘 알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고요. 뭐 이렇게 설득력이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처음으로 시도된 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론으로서 이렇게 해법을 제시해서 풀어낸 글은 제가 아는 한 또 다른 분의 심사를 받으면서 들어본 걸로는 이제 없는 거라서 아마 그런 부분에 음, 있어서는 컨트리뷰션이 있을 텐데 여전히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고 또 비판적인 어떤 코멘트를 주시면 저야 뭐 더할 나위 없이 감사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저도 아직 그 책을 못 샀는데 얼른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세요. 예. 근데 진짜 제가 선생님 그 연구 그 방금 이렇게 소개해 주신 걸 듣고 또 앞에 그 여러 관심사 같은 걸 들으면서 정말 이 은용수 교수님이야말로 이 이론가라는 칭호가 정말 가장 적합한 분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 아까 뭐 박사 논문 주제부터가 사실은 이게 좀 네, 이게 이런 한국에서 좀 잘 찾기 어려운 이런 좀 큰 수준에서 접근하는 것들이 어 거기 이제 네 이게 아주 연원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하여튼 너무 제가 앞으로도 저 많은 그 공부를 또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에 또 이제 많은 다른 연구자분들과 또 후속 세대 학문 후속 세대 분들에게 많이 이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 국제정치학 혹은 뭐 사회과학을 공부하고 있거나 앞으로 또 관심이 있어서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이런 거를 읽으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추천하실 만한 책이나 어떤 논문 같은 연구 성과를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제 연구는 뭐 하나를 소개해드렸는데 뭐 물론 여러 개 연구를 했지만 그중에 하나 소개해드렸는데 다른 좋은 선생님들이 쓰시는 글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몇 개를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제 강의할 때 강의 기획서를 저희가 쓰잖아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나눠주는데 그 강의 기획서가 제가 아는 한 최소한 우리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는 제가 제일 길어요. 제 강의 기획서가 어, 23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와, 근데 23페이지의 대부분은 이 책을 읽으면 좋다, 이 논문을 읽으면 좋다라고 하는 리스트가 쫙 이렇게 매주 적혀져 있어서 학생들이 되게 싫어하죠. 학생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근데 싫어할 것 같은데, 근데 그만큼 좀 욕심이죠. 이런 거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학생들한테 이제 욕심을 부려보는데, 그 많은 것들을 다 당연히 지금 뭐 시간 관계상 소개를 할 수는 없고, 딱 그냥 이제 세 개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린 혹은 제가 공유한 저의 생각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책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책은 글로리아 안살도아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책 제목은 보더랜즈라고 하는 보더랜즈 그리고 라 프론테라 뉴 메스티자라고 하는 조금 이제 생소한 단어로 되어 있는 책이긴 한데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뭐 경계지대, 국경, 새로운 메스티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1987년에 이제 출판이 최초에 됐고요. 음, 사실 이 책은 뭐 사회학이나 혹은 특히나 컬처럴 스터디 쪽에서 그리고 페미니스트 스터디에서는 거의 뭐 고전처럼 여겨질 정도로 상당히 좋은 영향력을 또 많은 지적인 어떤 영감을 준 책인데 저희 이제 정치학에서는 잘 알려져 있진 않고 사실 글로리아 안살도아라고는 이름 자체도 되게 낯설잖아요. 학생들은 아마 거의 모를 테고 특히 저희 뭐 연구자들도 많이 다루진 않는 제가 알기로는 잘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이 책의 내용은 이 글로리아 안살도아라고 하는 연구자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책이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책 자체가 이 안살도아의 일종의 자전적인 글쓰기의 한 양식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자전적인 글쓰기의 한 양식이면서 동시에 본인이 살아왔던 삶의 경험으로부터 발현된 새로운 인식론의 제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리아 안살도아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치카노 사회에 속해 있었던, 일단 돌아가셨습니다. 최근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2006년인가 7년 정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치카노 사회에서 속해 있었던 분이고, 이 치카노라고 하는 거는 이 멕시코계 미국인이에요. 그 음, 미국 시민인데, 멕시코 이민자 출신인 거죠. 이민자 출신이고, 그리고 주로 이제
이제 제목에서도 경계 지대 국경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멕시코와 미국 국경 그 근처에서 살고 네. 계신 커뮤니티거든요. 주로 이제 텍사스죠. 남부 텍사스 쪽에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을 가리키고, 그런 이제 치카노 사회라고 하고, 특히나 그 중에서도 멕시코의 전통 문화 있잖아요. 전통 문화나 혹은 뭐 마야 문명이라든지 아즈텍 왕국 같은 오래된 전통 문명과 문화를 수용하고 그들의 의례나 의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종의 이제 커뮤니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여성형, 남성형이 나누어지는데 단어로서 이 치카나가 이제 여성형이라서 우리 이제 글로리아 안살루아를 우리가 치카나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치카노라고 하는 사회에 속해 있었던 분이고 뭐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멕시코 이민 6세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다 교육을 받고 자라고 이 유스 캘리포니아죠. 이 산타크루스 캠퍼스에서 박사학위도 받으셨고 그래서 음, 거기서 이제 교수로서 강의도 하시고 나중에는 이 텍사스 오스틴이죠. 텍사스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고 음, 그러니까 전문 연구자이셨는데 동시에 페미니스트 운동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페미니즘, 최근에 페미니즘 이론 중에 인터섹셔널리티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게 있는데 상호 교차성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의 지적인 원천을 제공한 분이 바로 이제 글로리아 안살두아거든요.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이론가이면서 동시에 페미니스트 사회 운동가이고요. 또 치카노라고 하는 사회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치카노 사회의 가장 도드라진 특징 중에 하나가 남성 중심주의예요. 그러니까 남성 우월성, 또 가부장적인 제도가 여전히 남아있고, 실행되고 있는 그런 사회인데, 거기서 이제 여성으로 태어났죠. 근데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페미니스트 이론가이면서 또 페미니스트 운동가였어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본인의 성 정체성을 혹은 성 지향성을 퀴어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천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동성애자도 이성애자도 아니고 음, 뭔가 알 수 없는 그 인 비트윈이죠. 그 사이에 있는 음, 그런 퀴어다. 제가 아는 한 최초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카나 음, 중에서 퀴어라고 스스로 본인의 성 정체성을 이제 공개적으로 밝힌 분이고 방금 말씀드린 그 책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전형적인 학술적 글쓰기가 있잖아요. 박사님과 제가 쓰는 그런 방식으로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쓰는 네. 그런 형태의 글 섹션이 있기도 한데 그 보더랜드라고 하는 그 책에는 동시에 음, 중간에 막 시가 나와요. 시도 등장하고 그림도 나오고 뭐 수필 같은 것도 나오고 막 이래요. 그냥 일반 작가가 쓴 그러한 양식들의 글들도 등장을 하고 음, 그러니까 제가 이 글로리아 안살도아의 삶에 대해서 아주 짧게만 말씀드렸지만 이 짧은 삶의 경험을 우리가 통해서 상상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많은 경계들 사이에 놓여 있는 삶이었구나. 왜냐하면 미국 시민이면서 동시에 멕시코 출신이고 유색인이었고 동시에 치카노의 사회인데 치카나였고 그리고 동성애자도 아니고 이성애자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전문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전문 연구자 이론가이면서 동시에 사회운동가이기도 했고 그래서 수많은 경계선들 사이에서 놓여서 상당히 많은 억압이나 차별이나 혹은 소외를 받은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우리가 어렴풋하게나마 이 삶을 통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혹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양쪽의 하나를 선택하라는 압력을 받잖아요. 그죠? 치카노에서는 여성주의나 페미니스트 운동하는 거 아니다. 뭐 그거 좋은 거 아니다. 그죠? 혹은 성 정체성에 있어서는 이성애자냐 혹은 동성애자냐 하나만 선택을 하는 거고 또 글쓰기에 있어서도 학술적 글쓰기를 할 거냐 아니면 시소설 쓸 거냐 음, 하나만 선택을 하라고 하는 일종의 암묵적인 사회적 규범이 저희한테는 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규범이 없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너무 불안하니까, 왜냐면 정체성의 분열과 혼란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음, 이도저도 네, 아니니까 네네. 한쪽을 알아서 선택하게 되는 그런 그렇죠. 경향도 있죠. 네. 있는데 이 안살도아의 삶은 정반대였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 정체성의 분열, 다수의 정체성, 혼란 이런 것들을 막 부정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나는 여성이면서 남성이고, 동성애자이면서 이성애자이고, 멕시코인이면서 미국인이고, 전문 학술 연구자이면서 시민사회 운동가이고, 수많은 경계들을 넘어서서 본인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거야말로 새로운 창조의 원천이다. 그게 이제 새로운 메스티자라고 하는 이 메스티자가 혼혈, 혼종 이런 의미가 있는데 아, 우리 모두는 그렇게 혼종과 혼혈의 인식 체계를 갖추어 나갈 때 사물과 현상을 더 잘 볼 수가 있다.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를 창발해낼 수 있다. 음, 라고 하면서 이런 메스티자 인식 혹은 뭐 경계 사유라고 표현이 보더 싱킹이라고 하는데 경계 사유를 되게 강조했었던 그런 분이고 그런 내용이 책에 잘 이렇게 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도 음, 제가 앞서 이제 공감의 문제에 관심이 많다. 특히나 이제 뭐 공생으로서 혹은 공생성으로서 혹은 타자를 콤파니온으로서 받아들이는 공감이 중요하다.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런 질문을 스스로 갖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네. 바로 이 메스티자 인식, 혼종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창조의 원천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안살도아의 삶이 우리에게 하나의 어떤 해답을 줄 수 있다.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의 참고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 이제 책은 이것도 이제 경계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제 관심사항은 다 이제 경계 넘어서기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공감 뭐 이런 건데 경계를 넘어서는 걸 넘어서서 경계를 무너뜨리는 경계 음, 자체를 무너뜨리는 뭐 그런 과 관련되어 있는 책이고요. 그두 번째 책의 제목은 일단 저자는 캐린 피에르크라고 하는 교수님이 쓰신 책이고요. 현재 세인 앤드류라고 하는 영국의 이 국제정치학과 교수님이고 2년 전에 책이 나왔어요. 이 브리스톨 대학교 출판사에서 출판이 됐고 책 제목은 Snapshots from Home이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부제로는 Mind, Action and Strategy in an Uncertain World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이 책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경계를 넘어서고 경계를 허무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을 주는 음, 굉장한 교훈을 주는 그런 책이고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책에서 피에르 교수님이 하신 작업은 우리가 퀀텀 피직스라고 하는 양자물리학 혹은 양자물리학 이론이 있고 또 동시에 동양의 전통 사상이나 종교, 예를 들면 힌두교, 도교, 불교 이 두 개의 교차점이 전혀 없을 것 같은 그런 두 영역이 서로 교차점이 굉장히 네. 많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역시나 경계를 넘어서고 경계를 허무는 거죠. 보통 우리가 과학, 그다음에 종교 혹은 문화 이런 거는 교차점이 없다. 음, 서로 이질적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오잖아요. 네. 그리고 퀀텀 피직스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현대 물리학의 정수라고 해서 서양에서 유럽에서 이론 체계가 만들어지고 발전된 분야이고 또 도교나 불교나 또 힌두교는 우리 동양에서 창조된 그런 세계관 우주관이잖아요. 이 둘의 교차점이 있고 그걸 이제 페르크 교수님은 패럴럴이라고 표현하시는데 패럴럴이 있고 이 패럴럴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 예를 들면 전쟁 또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또 기후, 지구온난화에 따른 뭐 기후위기,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더 나은 세계, 더 나은 삶,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통찰을 제공하고 계시고, 그 핵심이, 그러니까 퀀텀 피직스와 아시아의 전통적 사상이나 종교가 교차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 교훈이 바로
존재론적인 얽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ontological entanglement라고 말씀하시는데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불안한 현실과 또 불확실한 미래를 더 잘 살아갈 수 있다. 더 잘 대처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어, 논의를 전개하시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책이고 이 책이 굉장히 갖고 있는 함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퀀텀 피직스와 이 동아시아 혹은 아시아의 음, 전통 사상과 종교를 서로 연결시킨 거기 때문에 굉장히 네, 이제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흥미롭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될 것 같지 않은 두 영역이 경계를 네, 넘어서 연결되기 때문에 많은 음, 학자들한테 영감을 줘서 이 음, 최근에 이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y라고 한 저널이 있어요. 국제 네, 저널인데 이 저널에서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특집호를 만들었거든요. 오, 네, 그래서 특집호에 총 6편의 글이 실렸는데 그 6편의 특집호를 주도하신 분이 이제 피나 베르진이라고 해서 터키에 네, 굉장히 유명하신 좋은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이 주도해서 6편의 글이 특집호로 묶여서 이 책에 대한 책을 논의하는 스페셜 이슈도 퍼블리시가 됐고 어, 영광스럽게 저도 그 한 편을 썼습니다, 거기에. 네, 네, 그래서 그래서 그 저널의 스페셜 이슈와 이 책을 함께 묶어서 보시면 상당히 좋은 교훈을 혹은 지혜를 얻어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뭐 선생님, 이제 그, 시간이 많이 아주 돼서 네, 흥미로운 책일 것 같은데, 그 제목이 뭐, Snapshots from, 네네 뭐라고 다시 하셨죠? From home? 말씀드릴게요. 네, 네, 네. Snapshots from Home 이렇게 돼 home, 있고 예. 네, 아, Home 알겠습니다. 그런 부제로 Mind Action Strategy in Uncertain 네, World 이렇게 아우, 되어 있어요. 네, 아우, 예, 네, 네, 끊어서 죄송합니다. 네, 다음 책 아니, 그러면, 네, 아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앞서 제가 추천해드린 두 권의 책이 뭐 우리 이르빈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되게 인문사회 전반에 걸쳐서 좋은 지혜나 지식을 얻어갈 수 있는 책이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국제정치 학자니까 혹은 연구자니까 국제정치 연구자로서 국제정치 영역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한 권을 마지막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 한 권을 고르게 됐는데, 특히나 국제정치 영역에서 핵심 질문은 전쟁과 평화잖아요. 네, 이 전쟁과 평화 관련돼서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책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거기에 이제 제 욕심을 조금 더 더해서 이 책을 추천을 하는데 제목은 일단 From Regional Security to Global IR이라고 하는 아, 책 네, 네, 책의 제목이고 부제로는 Intellectual Journey, 모하메드 아유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음, 출판사는 린 라이너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좋은 출판사에서 출판이 될 예정이에요. 음, 아직 출판 안 됐어요. 근데 제가 그렇군요. 알기로는 아직 안 됐는데 7월 25일 날 네, 곧 출판되죠. 출판 아주 예정에 있습니다. 따끈따끈한 아주, 네, 음, 네, 제가 이걸 어떻게 아느냐? 이 책을 편집을 제가 했거든요. 예, 제가 이제 뭐 혼자 하진 않았고 이제 워싱턴에 있는 이 아메리칸 유니버시티의 유네스코 석사 교수로 있는 이 아미타바 아차리아 네, 교수님이랑 네, 같이 네, 아, 편집을 했고 같이 이 서론 인트로덕션도 같이 썼어요. 이 아차리아 교수님이랑. 그러니까 이 책은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아유브라고 하는 연구자, 그러니까 아유브 선생님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아유브 선생님이 지난 40년 동안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셨는데 주로 이제 지역 안보 연구 이런 연구를 해오셨는데 그 연구를 21세기 현 시점에서 재조명하고 재해석한 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아이브 선생님은 현재 이제 미시간 주립대학교의 석사 교수님으로 계시고, 이분의 문제의식을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 책이 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제3세계, 당시 냉전기의 제3세계라고 불렀던 지역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나 민족들 간의 전쟁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에도 대부분의 전쟁과 분쟁, 또 그로 인한 사상자의 발생은 제3세계 혹은 비서구 혹은 이제 지금은 글로벌 사우스라고 많이 부르죠. 글로벌 사우스에 있는
그런 국가들 내부와 그 국가들 간에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쟁과 전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기존의 주류 이론들, 소위 주류 이론이라고 부르는 뭐 현실주의 계열의 이론들 혹은 신자유주의, 제도주의 이런 계열의 이론들이 적절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이 아이브 선생님이 그래서 본인 나름대로 대안적인 이론을 서발탄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시를 했었어요. 1990년 중후반에 여러 개의 글을 통해서. 근데 그 서발탄 리얼리즘의 핵심은 이 제3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탈식민의 과정을 겪으면서 식민과 탈식민의 과정을 겪으면서 국내 정치적 불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을 겪고 있다. 그런데 동시에 국제사회의 진화는 어, 주권과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보편화하는 과정으로 확산이 됐다. 근데 이 둘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이 국내외의 규범과 국내 정치적인 불안이 충돌함으로 인해서 제3세계라고 하는 지역의 많은 국가들에게는 전쟁과 분쟁이 발생하기 굉장히 쉬운 여건이 음, 마련되어 있다. 이걸 이제 음, 서바탄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시를 해주신 거고, 이 책들이 그, 그 글들을 다시 한번 실어 놓은 거고, 특히나 이제 21세기에 앞서 이제 박사님한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이라고 이제 네, 표현이 많이 등장할 정도로, 힘의 배분 상태가 네, 네. 기존의 뭐 미국 단독 패권 시대에는 이미 끝난 걸로 우리는 알고 있고, 혹은 최소한 패권의 하강기를 맞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러면 글로벌 사우스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왔고, 하지만 전쟁이나 분쟁을 우리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글로벌 사우스에 특화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한 뭔가가 있을 텐데 그 이론이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글로벌 사우스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전쟁, 내전, 분쟁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안적인 이론의 지적 자원을 뭐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음, 고민했을 때 바로 이 서바탄 리얼리즘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참고점이 될 수 있어서 음, 현 시점에서 읽어보면 굉장히 오히려 1990년 처음 나왔을 때보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이 적실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책도 또 제가 또 편집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네, 강력하게 네, 네, 추천을 하는 걸로, 네. 이렇게 세 권을 추천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23페이지에 이르는 실라버스를 중에서도 엑기스만 모아서 거의 세 편으로 줄여주셨는데, 학생분들, 이 영상을 보신 학생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방금 이 세 권 내용들 들으면서, 특히 이제, 보더랜드는 이제 좀 또 조금 이제 정치학 서적은 아니지만 뒤에 있는 두 권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 가지고 있는 뭐 국제 정치나 국제 질서에 대한 변화에 대한 관심과도 음, 너무 잘 맞아 떨어져서 꼭 사봐야 되겠다 하는 음. 생각을. 네, 빌리지 말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오늘 이 너무 인터뷰 시간이 저는 유익하고 재밌어서 이렇게 빨리 지나간 느낌인데 어느덧 이제 준비된 네, 질문은 사실은 다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또 우리 또 니트를 지금 이게 이끌고 계시고 또 앞으로 또 이제 은 교수님께서도 이런저런 구상이 우리 이 모임에 대해서도 있으실 텐데 오늘 뭐 인터뷰 내용에 관해서도 좋고요. 아니면 뭐 이 니트에 대한 것도 좋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거창하게 마지막 말씀드릴 거는 없지만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저희 니트 모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의 이해, 협조, 참여가 없으면은 당연하게도 불가능한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또 호응해 주시고 시간 내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인터뷰도 해 주시고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니트 자체가 저는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율빈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정치 이론을 다루고 있는 연구 모임, 공부 모임이 없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특히 저희는 이제 이론을 중심으로 한번 연구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확장해 가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임이 조금 더 앞으로 활성화되고 또 지속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저희 모임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연구 관심, 또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들이 폭넓게 있잖아요. 굉장히 다양하고, 국제정치, 경제, 국제안보, 또 국제사상, 역사, 지식사회학, 국제정치 이론 중에서도 대안적인 이론 등등등. 그래서 이런 다양한 관심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모여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 모임을 통해서 세상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논의의 장이 또 실천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인터뷰를 저를 해주신 이율림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